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서 관련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했던 저희 거울 유런도 다 이제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제가 한두 차례 더 말씀드렸는데 우리 처음 학기 초에 보상 경로라는 것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이제 편도체라는 것과 관련해서 불안 이런 것도 배웠었고 보상 경로는 쉽게 얘기해서 쾌감과 관련된 것이죠. 쉽게 해서 우리가 좋다라고 관련된 그런 경험과 관련된 것이고 불안과 관련된 편도체 중심의 그런 불안 관련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싫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불쾌와 관련된 그러한 정서 관련 시스템이고 지난 시간에 봤던 거울 유론도 정서 관련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정서 관련 시스템 이름으로 그걸 다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거울 유론 말씀드리면서 제가 언급했었던 신경윤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지 그와 관련된 뇌부위가 무엇이며 그러한 뇌부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행동이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와 달리 나타나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오늘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 이 제목 하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 보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것과 관련해서 또 정리금, 복습, 또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거울 유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 거울 유론은 타인 인식, 타인 지각 해도 같은 말이죠. 자기 인식, 자기 지각 해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 생물학적 그런 토대, 기초가 되어진다, 근거가 되어진다 얘기를 했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 이해와 무관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은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울 유론은 모방과 공감의 토대가 되어진다. 이때 모방 공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으로 달리하면 진화의産물로 우리의 신경계에 딱 주어진 그러한 과정을 얘기를 하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거울 유론이다. 그래서 인간 외에 다른 동물, 우리와 진화적으로 가까운 동물하고도 우리가 모방 공감이 된다는 것을 그때 계단식으로 그려진 그런 그림을 가지고도 설명했고 그 손에 두 손 안에 쥐어진 그 원숭이 새끼였습니까? 침팬지인지 원숭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숭이 새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선천하면 우리는 유전 생각하게 되고 후천하면은 엄마의 태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죽기까지 매 순간 우리한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부지부식간에 일어나는 어떤 경험들, 달리하면 환경, 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 특정한 상황에 국한시키자면 교육 또는 양육 이런 것들이 이제 후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선천과 후천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뒤엉켜 있다.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매듭을 만들었는데 이성적으로 소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한 경향성이 높은 그리스인들은 아무도 그 매듭을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직관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리스인들 보기에는 저것들 무식에 빠진다고 여기지는 바로 그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가 아니죠. 그리스를 정복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매듭을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 그냥 칼로 잘라버렸어요. 어쨌든 결과는 같으니까. 자,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관련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바로 선천과 후천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그렇게 뒤엉켜 있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선천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후천이며 그죠? 그것은 구별하지 못할 정도 처음부터 그것이 그렇게 상호작용한다라는 비유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왜 얘기했느냐? 우리에게는 진화의 산물로 선천적으로 거울유런을 타고났어요. 하지만 그 거울유런이 태어나서부터 엄마의 자궁 환경, 호르몬의 작용, 우리가 배웠던 가소성, 살아가면서 1차 양육자의 만남, 결정적인 그런 양육 시기, 지금 저도 죽을 때까지 그 거울유런이 환경, 경험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발달하겠죠. 달리하면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구조와 기능이 변하겠죠. 그러는 중에 선천적인 요인이 되었던, 후천적인 요인이 되었던 이것이 뭔가 여러분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그러한 가소성, 발달, 구조,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의 예로 지난 시간에 사이코패스라는 걸 소개했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자기 지각과 타인 지각. 자, 제가 뭐 갓난아이 경우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다른 동물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거울유런이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의 행동을 눈으로든 코로든 코로 냄새 맡아서 공감하는 건 그것도 가능하죠. 어쨌든 귀로든 아니 신체 감각으로든 즉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내가 경험하는 그 대상이 하는 행동을 아니면 표정을 말을 신체적 접촉을 내가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유런이라고 학자들이 이름 붙인 그러한 신경계 시스템이 즉 거울유런 시스템이 꼭 내가 신체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울유런은 내가 신체적으로 그것을 할 때 내가 행동하고 그때 내가 감각하는 것처럼 거울유런은 동일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원숭이에서 그걸 발견했는데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는데도 꼭 다른 원숭이나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 신경세포, 즉 거울유런이 그 다른 사람이나 원숭이의 거울유런과 동일하게 그렇게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즉 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거울유런이지만 뇌가 타인의 뇌와 동일하게 그렇게 활동하더라는 거. 이거 우리 1차 양육자가 갓난아이와 눈맞춤을 할 때 그 갓난아이와 1차 양육자 사이에 뇌가 동조화된다 얘기했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유런은 꼭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감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내가 꼭 상대방이 경험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나의 뇌는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미소 짓는 것을 내가 보고 있을 때 나도 상대방처럼 이렇게 미소 짓는 건 아니지만 아주 미미하게 언뜻 봐서는 그것이 눈에 안 띌 정도로 미미하게 그 미소 지을 때 움직이는 근육들이 나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앞에 봤던 메라비안 법칙에서 얘기하는 우리 의사소통의 93%를 차지하는 비언어적인 소통 채널, 즉 그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신체 감각이 됐든 그걸 통해서 나는 뭐 꼭 상대방처럼 행동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뇌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울유런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 자, 다시 돌아갔어. 왜 거울유런이 타인 지각과 자기 인식, 자기 지각이 중요하냐? 이것이 동전의 양면 같고 어떻게 보면은 결국 나를 지각한다, 인식하는 것과 타인을 지각한다, 인식한다는 것이 왜 다르지 않느냐? 그건 뭐요? 제가 표상이라는 용어를 한번 얘기했죠. 리프레젠테이션. 표상한다. 그때도 뭐 빨간 사과를 예를 드는데 또 그 예를 듭시다. 제가 빨간 사과를 본다. 빨갛다. 둥근 모양의 사과다. 라는 것이 그 사과가 제가 지금 눈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니까 눈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이게 눈 속으로? 그래서 뇌에 이게 사과가 들어가서 또 뇌에서 뭐 여차저차해서 뇌 안에 뭐 그때 제가 호먼클루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 작은 인간이 있어서 그 작은 인간이 사과를 보고 이게 사과다 그렇게 알게 됩니까? 아니죠. 사과에서 반사되어지는 빛, 사과에 대해서 그 모양이 시각 정보란 이름으로 우리가 고래 이름 붙였지만 결국은 그 뭐요? 사과에 반사되어진 전자파라는 에너지가
우리 눈에 있는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신경세포가 우리가 배웠던 전기신호를 일으키고 그것이 다음 세포에 전달할 때는 신경전달물질이라는 물질로 바뀌고 그 신경전달물질이 다시 그 다음 세포에서 전기신호를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우리 뇌에서는 그러한 전기신호, 화학신호로 리프레젠테이션 되는 거죠. 리프레젠테이션 되는 그 상태를 내가 경험하면서 지각하면서 빨간 사과를 아는 것처럼 내가 타인을 지각할 때도 이 경우에는 모방 공감할 때도 타인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저 행동을 왜 하지 이렇게 해서 행동할 거야 할 때 타인을 내가 직접적으로 사과를 지금 눈 속에 넣어서 뇌 속에 넣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인에 대한 인식 지각을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모방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사과가 이게 내 눈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타인을 내가 직접적으로 모방 공감을 통해서 그 타인의 그런 의도와 감정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윤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그런 소통 채널을 가지고 나 안에 표상되어진 나의 상태를 지각하는 거죠. 나의 상태를 지각하는 거지 타인을 지각하는 게 아니죠. 사과를 지각할 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보고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비언어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서 그걸 누르니 꼭 내가 하는 것처럼 뇌는 활동하고 신체에서도 미묘하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그 나의 상태를 내가 다시금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결국은 뭐요? 타인을 내가 인식한다, 공감한다라는 거. 결국 뭐요? 나를 인식하는 거야. 내 신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 신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정서를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이 정서와 관련된 시스템 중에 우리가 배웠던 편도체, 그리고 바로 거울류로 있는 전전두 피질이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고,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후천적으로도 이것이 잘 발달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결여되어 가지고, 주된 후천적 경험이 뭐냐면은 초기에 1차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볼베가 얘기하는 불안정 애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어서 이게 고르디우스처럼 매듭처럼 상호작용해서 더 악화된, 즉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가소성이 일어나서 구조와 기능이 여러분과 같지 않은 상태가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던 보상 경로가 여러분과 달리 좀 극단적으로 과하게 말할까 민감하달까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짧게 그리고 아주 강한 그러한 자극, 보상 경로의 활성화를 원하는 그런 식의 행동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보이고 보상 경로가 그게 맞게끔 아니면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끔 가소성에 의해서 구조와 기능이 변한 그런 상태가 사이코패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달리 얘기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리프레젠테이션 되어지는 상대방의 상태를 내가 정서 시스템이 고장나서, 즉 나의 신체 변화 자체가 정서 시스템인데 나의 신체 자체에 대한 지각 인식이 고장나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와 무리를 낳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극단적인 경우는 사이코패스 얘기했지만 우리도 사회관계하면서, 아니 여러분 말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회관계하면서 갈등을 빚죠. 그런 것들이 사이코패스는 극단적인 형태를 하더라도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려는 정서 관련 시스템, 보상 경로, 척핵을 중심으로 한 보상 경로, 기대맥 또는 척핵 같은 말이죠.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불안 시스템, 그리고 바로 그것과 또 상호작용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거울요령과 관련된 전전두엽의 정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발달되는, 달리하면은 선천 후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엮인 상호작용 속에서 그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가소성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변하고 있고 어떤 상태냐가 바로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적 인간으로서 이런 사회관계 속에서 그러한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달리하면은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오늘 정서 관련 시스템과 이어서 얘기할 신경윤리학과 관련된 얘기예요. 즉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그러한
좀 더, 우리보다는 좀 덜 복잡한 형태의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잡한 그러한, 뭐랄까요, 상황이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 처음 접하시니까, 야, 어렵다, 머리 아프다 하지만,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비하면 이거는, 그래도 자꾸 하면은, 그죠? 제가 아인슈타인만큼 못 되지만, 그래도 이거 자꾸 하면은, 한 학기에 잘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2학기, 3학기 했어요. 자꾸 하면은 그래도, 결국은 이걸, 웬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관계 어때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만큼 힘든 게 없죠. 바로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그 미묘한 상황마다 적절하게 우리가 판단, 의사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그울 뉴런 시스템과 그리고 보상 경로, 편도청 중심화는 이것들이 어우러진 정서 관련 시스템이 어느 만큼 잘 적응적이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 자, 금방 얘기했던 거요. 보상 관련 시스템, 즉 보상 경로라고 배웠던 거죠. 그때 뭐랬죠? 중뇌에서 시작해서 기대맥을 거친 다음에 기대맥 거친다는 얘기가 이제 시냅스 하는 얘기죠. 전전두 피질까지 간다 했는데 여기서는 중뇌 중에서 구체적으로 BTA라는 부분에서 BTA가 바로 여기서는 복측 피계야라고 번역해요. 여기서 Ventral Tegmental Area라 하는데 앞에 딴 BTA예요. 이만큼이 중뇌고 그 중에 일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ventral이 이 배, 복부 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얘기하자면 이 앞쪽이란 뜻이에요. 저 중뇌 중에서도 이 뒤쪽이 아니라 이 앞쪽이란 뜻이에요. 그 tegmental이 이 중뇌에서 이 뒷부분을 뚜껑은 사투리인가? 두꺼인가? 네, 뚜껑, 덮개란 뜻이 있고 이 앞쪽은 그 덮개에 의해서 덮여져 있다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거 태그멘트가 그런 덮여져 있는, 즉 융단에 깔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어가. 앞쪽이라는 뜻이죠. 에어리아는 말 그대로 우리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뇌 중에서도 앞쪽에 있는 이 배의 연결선상에 있는 앞쪽에 있는 부분이라서 BTA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이거 다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죠. 뭐라가 지을까다 이제 위치상으로 그렇게 지은 건데 여기 있는 세포들이 도파민을 신경 전달을 만들어서 축삭 종말에 탁 저장하고 있다가 활동 전에 도달하면은 분비를 한다는 거. 어느 게 왔어? 바로 전뇌. 이건 중뇌. 여기는 중뇌고 요 소뇌포 하면서 불룩한 이 부분은 호뇌라 했죠. 바로 전뇌. 전뇌 어디? 기대맥. 이 척핵은 한자 말이에요. 기대맥. 기대맥이나 척핵이나 같은 말이에요. 기댄다. 척은 옆이란 뜻인데 바로 이 어느 특정 해부학적 부위를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건 집어치우고 어쨌든 그 어떤 부위에 옆에 있다. 기대고 있다 해서 기대맥 척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세포들의 가지돌이나 세포체와의 그 시냅스에서 도파민을 뽕뽕뽕뽕 분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들이 또 그 도파민에 의해서 흥분성 시냅스 배웠죠. 이 세포들이 전기신호, 등급전이 활동전을 일으켜서 또 축사까지 활동전을 보내는데 여기에 있는 세포들도 뭐 만든다? 도파민을 신경전달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삭종말에 가서 도파민을 또 뽕뽕뽕 분비하면은 그게 어디? 전전두 피질에 가서 세포들의 또 시냅스를 통해서 전전두 피질에 있는 세포들을 활성화, 즉 전기신호를 일으키는데 그 전전두 피질 중에서도 어디냐? 바로 복내척 전전두 옆. 여기는 피질이라 해야 되겠죠? 전전두 옆 피질 여기 있는 그 세포들에 가서 작용한다. 바로 이러한 경로가 활성화될 때, 전기신호를 일으켜 도파민 분비될 때 우리는 쾌감, 보상, 만족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임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직장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하죠. 더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그때 예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 이것 아닌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닌 게 없겠다라고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싶은데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벌써 시간이 많이 좀 20분가량 지났으니까 그 정도로 생략하고요. 자, 지난 시간 제가 실수한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배외측 전전두 피질, 그리고 뭐 내측 전전두 피질, 이런 용어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지 않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이거 수업 준비를 하면서 교환 만들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지난 시간에 배외측 전전두 피질, 전전두엽, 내측 전전두 피질, 내측 전전두엽이란 용어를 오늘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복내측 전전두엽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일단 요 그림에서는 이제 복내측 전전두엽에 있는 피질에, 저 피질은 뭐 있죠? 유런이 세포체가 있다니까 거기가 가서 시냅스를 한다. 그래서 결국 복내측 전전두엽 피질, 전전두 피질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이 보상 경로 활성화로 아까 보상 쾌감 만족을 경험한다라고 거기까지 정리하고, 요 복내측 요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착각한 배외측, 내측이 무슨 의미인지 그건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복습 겸 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좀 정보를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또 하나, 그건 좀 전에 복내측 배외측 이건 이제 설명은 좀 뒤에 하고, 또 하나 정서 관련 시스템 보상 경로 받고, 또 하나 뭐요? 편도체는 우리 불안 시스템과 관련해서 맞죠? 편도체는 어디? 측두엽 안에 있다. 지금 여기 컬러풀하게 보이는 거는 겉에서는 보이지 않고 안에 있는 구조물.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이름 붙인 구조물들의 색깔을 표현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이외에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우리 D랑은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거울 유런 얘기하면서 앞쪽 D랑. 자, 여기서는 편도체 중심으로 한, 불안 관련 시스템이요. 우리가 스트레스나 불안, 즉, 회피하고 싶은 것, 말할 필요 없죠. 좀 전에 보상 경로는 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자꾸 하고 싶은 것, 편도체와 관련된 건 뭐요? 정서와 관련해서 내가 회피하고 싶은 것, 싫어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결국 다 우리 삶이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려니까 또 시간이 뺏길 것 같아서 예를 안 들고, 제가 편도체 할 때도 예를 충분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눈 떠서 주무시는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간단한 행동이 하더라도 결국은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게 결국 어우러져서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직종을 가지고 이러한 일 가지고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로 먹고 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적성이다, 전문성이다, 성격이다 얘기하는 거,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다 설명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난 시간에 D랑 얘기하면서 뭐였죠? 앞쪽 D랑이 전전두 피질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 거울 유런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전전두 피질에 거울 유런이 있는데 여기도 거울 유런이 있다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오늘 얘기한 정서 관련 시스템에 포함되는 거요. 자. 이거 이제 내측 복내측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슬라이드 뒤에 있나 봐요. 어쨌든 복내측 전전두엽,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금방 얘기했던 거요. 편도체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측핵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접근 행동을 하고 편도체 중 회피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디에 수렴되느냐? 복내측 전전두 피질에 수렴된다. 이 복내측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가 뒤에 제가 배치를 해놨는데, 제가 실수인 것 같아요. 너무 뒤에 슬라이드 있으니까 어쨌든 복내측은 나중에 설명해야겠어요. 슬라이드가 바로 다음에 있나 싶어서 제가 넘겨봤는데 순서를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자, 그래서 복내측 전전두, 어쨌든 전전두 피지니까 여기 있다. 그럼 편도체 여기 있다. 측핵은 아까 요쯤 뒷시장 대충 이쯤 있었죠. 그런데 지금 측핵, 복내측 전전두 피질까지 가는 건 중내에서 시작해서 가는 보상 경로잖아요. 이렇게 신호가 가는, 즉 축사에 뻗어 있기도 하고,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또 측핵으로 이렇게 다시 반대로 이렇게 축삭을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편도체도 이 복내측과 이렇게 신호를 주기도 하고 복내측이 이렇게 신호를 주기도 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편도체와 관련된 분할 시스템 우리는 뭔가 회피하게 하고 측핵을 중심, 기대맥을 중심으로 한 보상경은 우리는 뭔가 자꾸 하게끔 접근하게 하는 행동을 하죠. 회피 접근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편도체나 측핵과 관련된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 뭐요? 제가 초두에 오늘 시작하기 전 그 도입부에 복습 겸 제가 한 10여 분 이상 말씀드리면서 바로 정서 상태와 관련된다. 지금 보상, 쾌감, 편도체 불안 다 정서 상태, 거울 유론도 포함해서 전전두 피질에 있는 거울 유론도 포함해서 정서 상태다. 그런데 정서 상태라는 것은 우리는 정서하면은 감정, 정서 이렇게 혼용해서 쓰잖아요. 감정은 언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이 이름표를 붙인 내가 언어적으로 인식하는, 자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서라는 것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감정을 포함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생물학적 시스템, 즉 소위 얘기해서 무의식적인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정서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나의 신체 상태예요. 신체 상태. 일렬로 금방 쾌감, 그리고 불안, 스트레스, 바로 신체 상태죠. 신체 상태가 곧 정서. 그 정서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서 이건 행복, 이건 즐거움, 이건 정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감정이야. 자, 그래서 정서 상태에서 우리는 쾌감을 경험할 때는 접근 자꾸 하려고 하고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는 회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요 두 개가 복내측 전전두하고 이렇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비유적으로 그리자면은 이쪽에는 편도체 중심으로 한 회피가 있고 이쪽에는 측핵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있다면은 이 복내측 전전두피는 이 중간에서 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추 역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하니까 나는 회피라는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신체 상태라면은 기울기가 이쪽으로 기운다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회피해서는 안 돼. 공부하기 싫어. 짜증나, 스트레스나, 공부 생각하니까 신체 상태 그냥,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 짜증나. 그렇다고 회피해버리면은, 기대하는 점수를 받을 수 없을 테고, 여러분이 당장의 학점, 그리고 졸업, 이런 것들이 곤란해지겠죠. 그때는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옮겨가서, 그죠? 이쪽으로 무게가 좀 옮겨지도록 해서 이걸 좀 편편하게 균형을 맞추던가 아니면 이쪽이 좀 높아지도록 이쪽으로 더 옮겨가서 좀 낮아지도록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함으로써 그죠? 접근 행동을 함으로써 그와 수반된 쾌감, 보상,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조절 역할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경우 지금 할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지 말고 술을 먹고 싶어. 접근 행동이요. 술 먹으면 기분도 좋고 그죠. 스트레스 확 풀려가지고 술을 먹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 차가 있어. 술 먹으면 이거 음주운전이 되고 대리를 부르면 될 텐데 글쎄 차 갖고 계시면 음주할 때 왜 대리를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운전할 줄 몰라서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접근 행동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때는 술이 먹고 싶고 친구들과 모여서 한잔하라 권함에도 불구하고도 회피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 추가 어디 이쪽으로 가서 이게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쪽으로 좀 치우치게 해서 그죠? 결국은 술을 안 마시고 술을 안 마시는 회피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 의사결정이잖아. 그게 이 부분이 망가져서 안 된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적절하게 회피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서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거울 유론과 관련된 전전두피질, 그리고 회피와 관련된 편도체, 접근과 관련된 측핵, 보상 경로의 상호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묘한 순간순간 제가 공부하는 것, 음주하는 걸 얘기했지만 이 순간에도 미미하게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걸 설명할까 말까?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더 걸릴 텐데 남들 조절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매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전두피질은 지금 판단과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전전두피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전두피질은 알코올에도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다. 그때 손해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전두피질은 CEO와 같은 역할을 한다. 조금 전에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잘 판단하면 CEO가 그죠? 비유적으로 CEO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기 싫지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그죠? CEO가 당장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그리고 이 회사 전체 조직, 전 사원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 신중하게 해야 하듯이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전전두 피질은 알코올이 아니라 글루코즈, 즉 포도당에 민감해요. 즉 포도당 글루코즈 뭐요? 우리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먹는 음식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걸 공급하는데 이 뇌세포들은 단백질 지방을 사용 못해요. 결국 탄수화물이 여기서 글루코즈, 즉 혈당이라고 얘기하는 피 안에 있는 당성분, 즉 포도당, 글루코즈를 전전 뇌세포들은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당 글루코즈에 대해서 전전두 피질이 또 민감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뭐? 바로 우리 신체 상태가 어떠냐와 관련해서 전전두 피질이 그렇게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도체를 통해서도 척혈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결국 그런 편도체, 척혈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 회피하는 행동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뭐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지금 판단과 의사결정 관련해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고급 식당에 가시면 에피타이저로 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험해보라고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빵이 탄수화물이라서 배고플 때 먹으면 혈당이 팍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포도주가 뭐예요? 알코올이잖아요. 지금 알코올이 들어가고 혈당이 높아지니까 뭐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어서 그죠? 기분이 탁 좋아지면서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지면은 즉 도파민이 분비되는 경우 판단이 좀 흐려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 L도파를 복용시키고 주식 투자를 하게 하면은 굉장히 평소와는 달리 과감하게 챌린지볼하게 위험하게 그렇게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그런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예, 포도주 먹었죠. 흰빵에서 글루코즈 팍 혈당 높아졌죠. 전전두 피질이 판단을 잘 못해요. 척핵이 좀 척핵이 아니라 보상 경로 활성화되면서 도파민 분비되면서 그래서 뭐요? 메뉴판에 있는 주문을 평소보다 더 고급 음식, 즉 뭐요? 과감하게 비싼 음식을 그렇게 주문하는 경향성을 높여서 바로 고급 식당에서 그런 에피타이저를 줘요. 바로 이거 뭐요? 그런 상황에서 판단 의사결정이 무엇? 바로 정서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영향받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예예요. 자, 이것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서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러한 뭐 술이나 음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판정에서도 전심 식사 이전에는 이러한 가석방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0%인데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1,100건의 판결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밥 먹고 난 뒤에는 가석방 판결을 내리는 게 60%로 높아지다는 거예요. 이거 0에서 60%니까 도대체 몇 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뭐 결국은 우리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신중하지 않으면은 달리면 이성적이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신체 상태를 토대로 한 바로 그러한 정서 시스템에서 판단된다는 것을 이러한 이성이 정말 온전히 관여되고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러한 판결에 있어서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 시스템이 우리의 판단과 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복내척 전전두 피질은 여기 그림에 이제 있네요. 자, 배외척, 내척, 안화 이렇게 이제 전전두 피질은 전전두 옆, 전전두 피질은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눠요. 배외척, 내척, 안화. 배는 이게 뭐냐면은 이 배, 복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얘기해요. 이게 한자말이거든요. 그래서 등배자를 쓰는 거예요. 즉, 이 등 라인에서 이어지는 다른 동물의 경우에서는 뇌가 이 척수가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으면 꼬리가 있다면 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가 이렇게 돼 있어서 머리가 있고 손팔 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뇌와 척수가 이렇게 꺾여 있는 기역자로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등 쪽에서 이어지는 지금 요 사람의 경우에 측면을 그려야 되는데 내가 정면을 제가 그렸는데 자 측면에 여기 지금 옆에서 본 그림이라면 뇌가 이렇게 돼서 척수에 꺾여져 있으니까 옆에서 본 그림이라면 바로 등 라인에서 이어져서
있는 부분이고 중심이 아니라 바깥쪽 바로 전내 부위에서도 바로 등 라인에 이어져 있고 중심이 아니라 바깥쪽을 배외측이라 얘기하는 거. 이게 한자 말이거든요. 이 도저레트랄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이게 원어인데 이거를 한자 말로 번역해서 배외측 전전두피질. 바로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에 해당하고 내측 전전두피질 말 그대로 이 중심선에 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외측도 양쪽에 있고 내측도 그죠. 뇌가 두 개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안화 전두피질은 뭐냐면 안화는 이 안구 눈알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뼈를 안화라고 해요. 이것도 한자 말이거든요. 안은 눈이고 와는 움푹 파인 구덩이를 얘기해요. 이게 바로 눈알이 들어있는 이 안구 부위, 안구가 들어있는 이 움푹 파인 뼈 부위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라 해서 안화 전두피질이라 해서 전전두 여부는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런데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뭐냐면은 바로 이 두 개가 중첩된 부위예요. 바로 지금 안화와 내측이 합쳐진 부위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위가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상 경로가 끝나는 부위고, 즉 척핵 기대맥과 스로스로 주근이 받거니 하는 복내측 전전두고, 이 부위가 또 어디 척두에 있는 편도체하고도 주근이 받거니 하고, 접근 회피라는 그 일반적으로 표현한 우리의 행동 결정함에 있어서 중간에 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거울 유런이 있단 말이에요. 거울 유런이. 그러니까 이게 또 정서 시스템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쪽이 편도체, 이쪽이 척핵, 여기다 복내측을 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정서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접근 회피 행동을 제가 이 추로 비유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복내측 전전두피질, 즉 전전두피질 중에 뇌 전체로 봐서 이 안쪽에 해당하는 이 부위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태에 대한 직관적인 그런 정보 처리를 해요. 즉 무의식적인 내 몸의 상태를 정보 처리를 하고, 이 바깥쪽, 이 경우에는 전전두피질과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배외측 전전두피질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자극들, 소위 정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론을 전문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전두피질과 국한해서 얘기를 하지만 뇌 전체로 봤어도 이 바깥쪽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 즉 외적 자극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추론하는데 관여하고, 이 안쪽, 뇌 두 개가 안쪽은 바로 내 몸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정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즉 직관적으로 처리하는 데 관련되어져요. 그래서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과 아까 말씀드린 편도체, 척핵과 관련된 이 세 시스템, 여기 거울 유런이 있다 했죠? 이 세 시스템이 정서 관련 시스템인데, 이거는 바로 내 신체와 관련된 그러한 직관적인 처리를 하니까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코올이나 포도당, 이 경우는 음식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나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쉬우니까 이러한 우리의 진화적 산물로서의 지름 한계랄까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려면은 바로 외적으로 주어지는 경험과 관련된 이 배외측 전전두피질과 이것이 또 상호작용이 잘 되어야지만이 좀 더 합리적이고 그러한 오류, 편견, 고정관념에 의한 그런 엉뚱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이게 망가진 거예요.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아주 그냥 냉정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해쳤다. 그럼 상대방이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한다. 그걸 내가 부지불식간에 공감해서 내가 꼭 경험하는 것처럼 그러한 신체 상태를 내가 경험해야지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회피 행동이 나타날 텐데,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걸 보더라도 그와 동일한 거울 유런의 활동이나 내 신체 상태에서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외적 자의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러한 소위 공리주의적인 그러한 계산만을 통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착취하고 폭행하고 자기 이득만 취하려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이코패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뭐 유전적으로 정서 시스템, 아까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편도체 그리고 전전두피를 얘기했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초기에 1차 양육자 사이에서 볼비가 얘기하는 그러한 애착 형성이 안 되는, 즉 불안정 애착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가소성의 결과로 그러한 상태의 행동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전에 이 슬라이드를 좀 앞에 넣고 제가 용어를 설계해드려야 되는데 이제서야 제가 배치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요거 좀 전에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복내적 전전두피질은 지금 요게 합쳐지는 부분. 아까 앞에 요 그림으로 또 제가 소개해드렸고 이 그림을 또 해드린 거예요. 이게 좀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아이고, 이번 시간도 좀 길었네요. 40분이 다 돼가는데. 자, 첫 번째 시간 마치고 요걸 토대로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 거울요론 얘기할 때 얘기했던 신경윤리학이라는 이름으로 관련된 그런 도덕, 윤리적 판단에서의 의사결정 판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